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도가 되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 관심도가 올라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특히나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 같은 데 보면 급작스럽게 막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인데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있죠. 그런 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일수록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막 이런 거 그거서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고 조금 분석력이나 전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있을 때 시총 중이나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소액을 조금씩 이제 넣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반대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게 하거든요.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면에서 이번 달은 제가 보기에 다이내믹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4일날에서 5일날, 특히나 이제 5일날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기조에 관해서 아마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실 거예요. 양적 완화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실 텐데 중요한 건 3월 5일 날이 그 미국 실업률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2020년 6월 5일 날, 그러니까 5월 8일 날부터 지금까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2020년 5월 8일 날은 14.7%였어요. 근데 쭉 감소를 해요. 지속적으로 감소를 2월 5일까지 해요. 지난달까지. 근데 3월 5일 날 발표되는 게 2월 분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급작스럽게 실업률이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과연 연방준비은행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뭐라고 언급을 하실까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그런 뭐 거대 헤지펀드들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몸을 추스릴 수밖에 없다.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되게 안 좋다고 해서 이걸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자, 기관 투자가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립 서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입장인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이게 흘러가는데 이렇다고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한 건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도 동시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91을 넘었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어쨌건 전례 없었던 뉴 노멀 시대인 거고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어쨌건 5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죠. 자,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금리 기조에 관한 것도 양적 완화에 관한 것도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받쳐야 주식 시세가 올라가고 너네가 돈을 벌어야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내겠지? 라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자, 명분거리가 있어야 돼요. 작업을 칠 때는. 만약에 5일날 실업자가 늘었군. 그러니까 실업률에 관해서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면 연준에서 아마 분명히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금리 기조에 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에 관해서 16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정도에 있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서 아마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주는 구간이 아마도 이번 주 말기.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녘 있죠.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업률도 대충 어떻게 나오리라는 거에 관해서 아마 이분은 이미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FED라고 하면 사실은 엘리트 집단 중에 엘리트 집단이죠. 예. 사실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예?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건 주목할 시점은 금요일 날, 예.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날 자정부터 아마 될 거예요. 예. 그때가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전 타임이 들어갈 것 같고, 중국 내몽골 4월까지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런 한 가지 뉴스 같다. 뭐 중국 전역에서 뭐 채굴장을 폐쇄한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다. 별의 별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이런 뉴스 하나 같다. 여러 가지 뉴스를 뽑아내는 게 사실은 미디어사에서 일하는 기자분들이에요. 예. 그분들도 뭐 직업 정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괜찮은 뉴스만 골라내서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혼선을 주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잘 가려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체를 다 폐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면 내몽골은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후 베이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보면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내몽골은 베이징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집약도 검토에 따라 2019년에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0개 본토 지역 중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30개 지역 중에 한 지역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 떨어지는데 채굴률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중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거를 다 관할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뭐 이거를 폐쇄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까요? 예, 전 그래서 이상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이제 혼선을 줄 수 있는 뉴스인데, 여기 골드만삭스 뉴스도 또 하나 나왔어요. 가상자산 거래 데스크를 오픈할 거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거래 데스크를 이미 예전에 오픈을 했었어요. 잠시 문을 닫았던 걸 가상자산 스트림이 제도권 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재개할 뿐이에요. 다시 오픈하는 거고, 골드만삭스는 서클사를 통해서 CBDC 인프라를 설계를 이미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주류가 되는 금융그룹들도 이미 이면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깔고 있었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막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건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게리 젠슬러가 이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위한 전초로 그 청문회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고수하지만 그다지 새로운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나왔는데, 상원이 오늘 게리 젠슬러의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지명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권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그 법률안에 관해서 모호한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 같이 그다지 새로운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에 관해서 블록체인에 관해선 혁신이다 라는 발언만 하셨대요. 자, 이분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서 사실은 CBOE 비트코인 ETF 반액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민주당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 2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인 시장에 불장으로 가는 길목을 이분이 이제 립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XRP에 관해서도 증권이면 어떻게 되냐, 벌금을 내고 끝낼 거냐, 이것에 관해서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XRP 투자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많은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 중에 가장 힘들 거예요. 가장 많은 인내력을 요하는 코인이고 난이도가 초극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XRP 투자를 작년 말부터 조금 더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조금 많이 계속 사 모았거든요. 소송에 이제 들어가면서. 근데 어쨌건 3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 못 기다리시고 이제 나가시면은 뭐 그거야 뭐 개인의 판단이죠. 근데 저한테 어저께 댓글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XRP의 장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욕을 사람들한테 많이 먹는 코인이다. 그게 제가 보기에 장점이다라고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 중에 이 정도로 욕을 많이 먹는 코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횡보한 코인이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못한 코인은 없어요. 다른 코인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매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코인이에요. 근데 진짜 초보 투자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수를 했다가 안 올라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손절해가지고 그러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죠. 예. 예전에 이제 패닉할 때 조금 200원 초반대에 들어가셨거나 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300원대 300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그냥 기다리시면 분명히 저는 어떤 코인 못지않게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서 큰 수익을 줄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포트에 물론 가지고 있고. 예. 하여튼 근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찔끔찔끔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대중이 홀딩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코인인 건 분명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큰 방향성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언제쯤 상승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업률에 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아마도 그게 시장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어떤 그런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